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부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비욘드 네트워킹 텍스트북. 기존에 학부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이제 시간에 이제 배웠을 텍스트북을 이제 조금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빈번하게 이제 있으니까 제목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클라우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방대해가지고 제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조금 시리즈처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트 1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현재 세미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미나를 하게 된 그런 모티베이션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초기 네트워크가 어땠는지, 여기는 데이터 센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거는 제가 오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인터넷, 그리고 새로 이제 네로우 웨이스트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트래픽, 그리고 빅데이터하고 네트워킹에 어떤 관점이 있는지, 이렇게 세부 주제로 이제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VPN하고 VLAN, VXLAN이 이제 세부 주제로 넣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범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좀 시간대별로 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과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현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트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아주 초창기 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기술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그런 패스트가 있고, 그리고 현재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패스트 기술하고 뭔가 호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대개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텍스트북을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술들도 이제 좀 설명을 하고, 현재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술 정도도 좀 커버를 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는 아마도 조금 겹쳐지겠지만은 현재 보편적인 기술에다가 그것보단 조금 이제 최신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 수준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쪽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채노 과제가 있는데, 서비스 체인의 플랫폼이라는 이 채노가 사실상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이제 연관된 과제인 에트리에서 이제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과제도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철도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컨설팅 과제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팀에서도 이제 VM 같은 거를 이제 다루기도 하고, 또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키워드들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라고 해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런 애자일 프로세스나 데브옵스 이런 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번 클라우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는 막 졸업하고, 클라우드라는 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야인가 싶지만은 좀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키워드는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 도커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는 뭔지, 그리고 버추얼 머신은 또 뭔지,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엄청 이제 방대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레인지 안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딱 하나다라고 이제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를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던 학부 수준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텍스트북 기반의 지식이 이제 그게 밑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거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텍스트북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이제 학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 텍스트북은 이미 기존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제 기술을 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이제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초창기에 이야기하고 사회 전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레이어 모델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탑다운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어프로치 같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순차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바라볼 때는 조금 새로운 관점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윤을 낼까, 그런 이제 접근을 밑바탕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업에서 굵직한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말씀은 이 네트워킹 지식도 필요하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결합적으로 있어야 이 네트워크 이 클라우드라는 거를 좀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네트워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시스템 단위로 이제 잘게 쪼개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트워킹 텍스트북에서는 뭔가 레이어 단위로 순차적으로 접근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시스템 단위로 쪼개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비순차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이제 네트워크 텍스트북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두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OSI 7 레이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TCP/IP가 이제 주력이 되었으니까 네트워크를 4계층으로 해석을 하자는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나타낸 것들은 장비들을 의미를 합니다. 각 계층마다 사용되는 장비들을 의미를 합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신호 재생기를 역할을 해주는 리피터나 허브, 아니면은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는 그 L2 스위치나 브릿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L3 같은 경우는 라우터와 L3를 위한 이제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윗단에서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 가깝죠. 사실 장치라기보다는. 그리고 1계층과 2계층에서는 좀 겹쳐지는 이 장비로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802.11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나 이제 셀룰러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사용되는 그 각 계층마다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텔넷이나 FTP, 그리고 DHCP, 그리고 HTTP, DNS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3 같은 경우는 TCP와 UDP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ICMP, ARP, 역 ARP, 그리고 IP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레이어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창기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이제 주체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전화국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선로를 깐 거죠. 그 회선을 다 깐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AT&T나 컴캐스트, 뭐 버라이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3사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회선에 통신을 하게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를 파는 업체
있었습니다. 이거를 네트워크 이퀴먼트 벤더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L3 단계에서 라우터를 판매하는 업체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는 시스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있고, 에릭슨, 노키아, 또 화웨이 순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깔렸으면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해주는, 또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페이스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서는 세 가지 주체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가 서서히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상업 편준화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버 투 더 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섬유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또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었고, 또 인터넷 자체를 이제 이용하는 비용이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편화에 따른 그런 이제 혜택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트래픽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모의 법칙이라고 하죠. 계속 나날이 갈수록 공정화가 계속 미세해진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계속 상향 평준화를 이루게 됐고, 상향 평준화에서 또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리눅스 커널이 꽤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 그리고 레표준이 이제 새롭게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됐고, 그 위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앱들의 이제 수준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 자본가들의 새로운 수익이라는 수익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 값은 저렴해지고 네트워크 트래픽은 꾸준히 올라가고, 그리고 중구난방인 이제 서비스들이 막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통합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엄청 간단화된 앱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하드웨어를 많이 사서 사설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수익화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서비스 기업들, 아까 네트워크 주체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수많은 호스트들이 있고, 그 호스트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서버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구글 데이터 센터의 내부라고 하고 있고요. 엄청난 장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서버 장비의 종류는 한 2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X86 아키텍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블레이드 형태인 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렉이 있고, 이 하나가 이제 블레이드 서버라고 부르는 건데, 굉장히 이제 얇게 돼 있어가지고 끼워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적고, 핫서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축소돼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한 렉에 이제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사용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됐고요. 규모가 큰 데이터 센터에서는 보통 이제 블레이드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이드 서버 다음에는 이제 렉 서버 종류가 있겠는데요. 렉 서버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과제 때문에 구매를 했었던 그런 이제 렉 서버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좀 넓적하게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렉 서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 블레이드 서버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여기는 이제 축소시키지 않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모든 부품들이 이제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뭔가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일반 데스크탑처럼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드얼론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렉 서버 형태는 주로 소규모 서버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X86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ARM 아키텍처로 이 서버 시장에 진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한테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장 용도로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라는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뭔가 서버룸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곳에 이제 임대를 빌려가지고 그 서버 한쪽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린 서버를 이용해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주요 서비스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나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를 구매를 하기보다는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서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버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그거를 유지할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우리 사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메일, 화상회의, 대화방, 캘린더, 문서 이 모든 게 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주체가 총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 주체가 이제 주로 서비스 기업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서비스 기업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장악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키워드는 데브옵스라고 하는 모델을 많이 혜택을 많이 봤다.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은 데브옵스라고 하는 모델로 이제 일을 계속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하지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발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를 하자. 그래서 디벨롭 앤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데브옵스라고 하는 모델은 그 수요 측에서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한 상대방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줄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데브옵스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쉽게 이제 접근할 그 시장을 장악을 할 수가 있었다. 빠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팔게 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에자일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 배치를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모든 네트워크 분야가 거의 이제 많이 소프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부 네트워크도 이제 인프라가 있고 그 안에서만 이제 도는 이너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층에 보통 이제 L3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 L3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SD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는 좀 많이 닫혀 있고 사유적이었었습니다. 네트워크 이퀴먼트 벤더도 보시면은 거의 압도적인 게 주니퍼 네트워크스나 아니면 시스코라고 하는 그 라우터 장비 회사가 거의 주력으로 많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설되는 그런 통신회사가 잘 없고 기존에 했었던 그런 통신회사들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닫혀 있고 많이 좀 사유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장비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 넓은 토지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복잡성이 커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거를 데브옵스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가 어려웠던 구조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혁신으로 바꿔서 많이 이제 에젤 모델로 이제 바꾼 상태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나 이제 그 네트워크 이퀴먼트 벤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만 이제 팔기보다는 오픈 소프트웨어로 이제 개발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빠르게 변화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구조에 대해서 변화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기반을 해서 클라우드를 이제 서비스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서비스 기업들이 지은 이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도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동통신사들도 클라우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유저와 디바이스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바로 이렇게 이용을 했었던 이런 구조가 다음과 같이 멀티 클라우드 형식으로 층이 이제 쪼개지는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 티어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엣지 단으로 갈수록 실제로 유저하고 가까운 이 엣지 단으로 갈수록 이제 그 레이턴시나 아니면 릴라이어블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엣지 클라우드를 형태를 이제 띄는 게 통신사들이 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는 유저하고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제 레이턴시가 적으니까 그런 레이턴시 부분에서 많이 조금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지 그런 선택지가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멀티티어 클라우드도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자 이제 그 네트워크 주체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심 단위로 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엣지 클라우드처럼 이제 더 많이 지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은 우리가 엣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많이 운영을 해봤던 이런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조금 많이 제한된 수준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엄청나게 이걸 스케일링을 잘하는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탑재된 액세스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엣지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도 전화선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좀 더 이제 클라우드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엣지 네트워크를 이제 네이티브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업체가 이런 멀티티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은 또 다른 한편 제3의 길에서는 혹시 그 외에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이저가 아닌 큰 회사가 아닌 그런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좀 파이를 먹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많이 이제 화이트 박스화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LCD 라우터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가 주력인데, 네트워크 라우터는 시스코의 그 라우터를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화이트박스화 됐다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깡통, 하드웨어는 이제 만들어 주되 소프트웨어는 알아서 이제 개발을 해주라. 알아서 개발해서 써라. 그 이제 내놓는 그런 장비가 이제 화이트박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지금은 현재 많이 오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업체에서도 네트워크를 주로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일반 업체들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뭐 물류나 아니면 선박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프라이빗 5G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주력 업체, 서비스 기업이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네트워크를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제3의 길이 또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클라우드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인터넷하고 클라우드의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싶습니다. 텍스트북적으로 이제 두 용어를 정의를 딱 내렸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두 호스트 간의 엔드-투-엔드 연결을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엔드 유저가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현재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엔드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연결을 한다. 결국은 엔드 유저가 엔드 포인트에 연결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가 클라우드 자체가 하나의 인터넷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하고 클라우드 경계가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짓고 있는 그 위치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저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실제 네트워크하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만나는 지점을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기보다는 이제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많이 하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체를 이제 순회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끼리 이제 또 연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료 동기화 같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거를 좀 더 릴라이어블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 센터들끼리 연결을 하는데 이때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 망을 하나 임대를 한 프라이빗 백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들끼리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네로우 웨이스트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좀 새롭게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OSI 7 레이어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4계층 모델, TCP/IP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TCP/IP 모델을 가지고 네로우 웨이스트 모델이라고 이제 자주 부르곤 했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IP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IP는 아래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이든지 그 이더넷이 됐든지 PPT 형태가 됐든지 와이파이가 됐든지 광을 쓰는 소넷이 됐든지 아니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 전에 이제 ATM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네트워크 형태를 다 지원을 해주면서도 위쪽으로 어플리케이션 단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IP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웨이스트 말처럼 허리가 잘록한 것처럼 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었던 것이 IP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IP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제너럴한 스트럭처 덕분에 이런 모델이 꽤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네트워크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안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더 복잡해졌고, 모빌리티도 더 이제 더 복잡해졌고, 그리고 리얼타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실시간성이다라고 부른 거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정도가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불렀었는데, 현재 이제 대두되는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의미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IP만으로는 이제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큰 요구 사항대로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중첩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IP 부분에서 이제 HTTP하고 이제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는 TLS 부분하고, 그리고 그 컨디션 컨트롤을 하고 있는 TCP, 이 세 가지가 이제 새로운 중추 모델의 이제 요소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HTTP, TLS, TCP, IP 이 네 가지 요소가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있는 형태로 앱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IP 하나만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지금은 HTTP, TLS, TCP, IP 이 네 가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로 레이스트 모델이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에 대한 관점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의 트래픽에 대한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한정된 이제 링크마다 대역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선 같은 경우 이게 1GBps를 최대 속도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랜선 자체는 대역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트래픽을 해결할 때는 이 한정된 링크에 따라서 어떻게 1GBps라고 하는 제한된 대역폭을 유저들한테 배분을 할까가 주된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현재 트래픽을 바라보는 그런 고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재 쓰고 있는 링크의 대역폭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면 좀 더 늘려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고민은, 현재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고민은 사실 초기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했었던 고민인데, 이때 당시에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링크를 쓰는 트래픽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관찰해서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나라고 하면 링크 케이블을 이제 더 까는 그런 해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구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하는 B4라고 하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4라고 하는 구성은 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 그 진짜 단순하게 네트워크 기능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하는 화이트박스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SDN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가지고 합쳐서 그런 네트워크망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라우팅 기법을 이제 ECMP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WAN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동적으로 링크를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대역폭을 많이 쓴다, 뭐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스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더 많은 링크를 더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링크의 유틸라이제이션, 즉 그 이용하는 그 이용률이 거의 10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제 등장을 했죠. 빅데이터하고 네트워킹이 조금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정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대량의 센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통계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야가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흔히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하고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적으로 이제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저가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데이터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데이터 크기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보통 업로드를 하기보다는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거는 이제 보통 한 사람이 하겠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업로드보단 다운로드가 많은 구조인데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보다는 이제 업로드가 오히려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양이 이제 기존 네트워킹에서 이루어졌었던 그런 데이터 양보다도 훨씬 엄청 잠재적으로 그거를 이제 압도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양은 엄청 많고 또 보내줘야 업로드가 이제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고전적인 해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엣지 단에서 네트워크 엣지 단에서 그런 센서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엣지 단에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엣지 네이티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작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핵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이제 인터페이스나 그런 추상화를 가상화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화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추상화되어 있는 리소스를 그냥 그대로 이제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따로 이 가상화된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바꾸거나 그럴 노력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가상화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은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OS 측면에서는 버추얼 메모리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공유하고 또 점유를 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OS 단에서 커널 단에서 이제 이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줄 때는 마치 그냥 비어있는 메모리를 주듯이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나 앱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메모리가 비었으니까 그냥 다 사용하면 되겠네라고 그냥 거리낌 없이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상으로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메모리가 실시간으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게 이제 버추얼 메모리 예시였고요. 다른 하나는 서버 측면에서 보면은 버추얼 머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상 머신이 물리적 자원에 이제 매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마치 컴퓨터 본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독립적으로 OS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이제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게 이제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제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PSN 이 형태를 이제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 이제 흉내를 내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초창기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선로 자체를 그래도 이제 깔았고 그 A하고 만약에 D가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로 자체를 아예 그냥 이 A하고 D만을 위해서 리저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선 자체는 B나 C 다른 호스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모델인데 그걸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보내보자.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보자. 그리고 그 패킷을 보내주는 주체가 이제 라우터가 역할을 해주고 이 라우터는 라우터끼리 서로 통신해서 어디 패스가 좀 더 비었는지를 서로 체크한 다음에 패킷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 회선 하나 자체가 두 호스트 단에서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지만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그 반대로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TCP 페어니스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실시간성은 이제 좀 보장하기가 어려웠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를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처럼 회선 하나를 그냥 잡아서 마치 서킷 스위치드 네트워크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버추얼 서킷이라는 그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이제 가상화라고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의 또 다른 예시는 이제 VPN이 있겠는데요. 이 VPN의 접근이 바로 이제 버추얼 서킷의 좀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PN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사용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안에서 프라이빗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그 회사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이제 한번 구성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네트워크 서킷 스위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회선 자체 하나 서킷을 따로 임대를 해가지고 통신사에 따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두 회사를 나타낸 건데요. 위는 이제 X라고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 아래는 Y라고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링크, 실제 이 링크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Y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 피지컬하게 이제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X하고 Y가 서로 통신할 수 없도록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X에서 Y로 뭔가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게 접근이 되게 힘든 겁니다. 또 따로 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연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다다 보니까 이 분리된 네트워크끼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이제 IP 터널을 이용을 합니다. 이 IP 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라우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각각 이제 라우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선로는 X, 이 좀 푸르스름하게 이제 보이는 이 원이 이제 Y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고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이 이제 X라고 있는 그런 이제 호스트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 Y하고 X는 이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에서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네트워크의 정의를 하는 거죠. IP 터널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Y 쪽에서 이 K라고 하는 쪽에서 L로 보낼 때 단순하게 이 회선으로만 이제 지날 수 있게 하자. 단 이제 C나 B나 이런 곳으로 전혀 가지 않고 경로를 설정한 곳에서만 이제 보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IP 터널인데 이거를 해주게 하는 이 라우터 안의 내부는 이렇게 같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 라우터 내부에서는 이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로 갈지에 따라서 다음 넥스트 호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1에서 네트워크 2로 가고 싶다. 근데 그 둘 사이는 인터 네트워크를 이제 거치지 않고 따로 예약된 이런 패스로만 이제 지나가게끔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기존에 보내고 싶었던 이 패킷에다가 새롭게 또 헤더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헤더를 라우터가 까보고 이게 네트워크 2로 가는 거네. 근데 네트워크 2는 이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네라고 판단을 해서 따로 만들어진 이 패스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기술이 이제 IP 터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회사 사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이어 가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각 사용자들마다 이제 토큰이나 그런 걸 이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현재 우리 직원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든지
또 어떤 본체를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든지 또 그 본체가 할당받은 IP가 서로 이제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주소 192.168.0. 몇이라는 이제 주소를 딱 입력을 하면은 회사에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회사가 서버의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바로 옆에 붙여져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VPN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 VPN 같은 경우는 그 어드레싱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가상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LAN이 있겠는데요. VLAN은 버추얼 랜이라고 하는 IEEE 802.1Q에 내재되어 있는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L2 스위치 네트워크를 이제 가상화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룹이나 부서, 연구실 등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을 텐데 이 쪼개진 단위로 그룹 단위로 이제 단절된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그룹 1, 그룹 2, 그룹 3이 있고 각각은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가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룹 2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그룹 내 스위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들 다 연결해주는 그 윗단에 이제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위치 개수가 부서마다 있게 되고 그걸 또 통합을 해주는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엄청 복잡해지고 또 스위치 개수도 엄청 증가가 되겠지요. 근데 이거를 VLAN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위치만 가지고 각각의 사용자들을 따로 이렇게 나누는 기술이 이제 VL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속한 이 그룹이 그냥 자기가 프라이빗 랜에 있구나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VLAN 같은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이더넷 프레임 이 안에 802.1Q 헤더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끼워 넣음으로써 VLAN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비트에 해당하는 이 태그라고 하는 필드를 이제 채움으로써 이제 자기가 어떤 VLAN, 어떤 그룹에 이제 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VLAN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렉에는 그 서버를 이제 넣게 해주는 그런 프레임이 이제 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렉에는 스위치 하나가 있고 블레이드가 만약에 40개가 이제 꽂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VLAN을 이용을 한다면은 각각 그 블레이드 서버들마다 가상으로 이제 독립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가상화 노선을 사용하고 있는 그 호스트들은 다른 그 링크를 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렇게 이제 독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트래픽을 이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좀 별표를 쳐놔봤는데요. IEEE 802.1Q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숫자지요. 참고 여기 나타냈듯이 802.1 TSN이라고 하는 표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TSN에서는 그 트래픽 유형을 식별을 하는데 VLAN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VLAN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랑 VLAN을 총 4096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VLAN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12비트로만 되어 있어서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물리 머신을 붙이는 것이 주가 아니고 언제든지 가상 머신을 띄워가지고 가상 머신들끼리 이제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가 또 뗐다가 해제를 했다가 하는 게 이제 주된 키워드입니다. 주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4096개라고 하는 거는 택도 없이 이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받쳐주기만 하면은 VM 무수히 이제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4096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인 이제 VXLA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인 VXLAN인데요. 이 VXLAN도 이제 하나의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의 단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IETF에서 이제 정의한 표준인데, 앞에서 VLAN 같은 경우는 IEEE에서 이제 정의를 했다면은, 지금 VXL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부분을 이제 다루는 그런 표준 업체에서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이더넷 스위치, 하드웨어적인 이더넷 스위치에서 뭔가 가상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 분야를 이제 다루는 컴퓨터공학이나 이제 통신 쪽을 다루는 그런 표준화 단체에서 VLAN이라고 하는 표준을 이제 만들었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온전히 클라우드 환경,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 표준을 이제 IETF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표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형태가 또 다른 점이 이 VXLAN 같은 경우는 UDP 패키하고 이제 VXLAN 헤더가 내가 원래 보내고자 했던 그런 이더넷 프레임을 감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VLAN 같은 경우는 이 이더넷 프레임 안에다가 이 VLAN 헤더를 끼워 넣는 형태였다면은 VXLAN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내려고 했었던 이더넷 프레임이 여기 있다면은 앞에 VXLAN 헤더를 삽입을 해주고 또 그 앞에다가 UDP 패킷을 또 끼얹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IN이라고 하는 버추얼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24비트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한 1600만 정도의 VXLAN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ANA에서 이제 정의한 포트 번호를 이제 4789라고 해서 딱 표준 포트로 이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VXLAN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XLAN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쉬운 점은 이제 자기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필드 VNI를 이제 할당을 해주면은 이제 구분이 되는 네트워크를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1600만 개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된 네트워크 개수가 엄청 대폭 늘어났을 거고 또 가상 네트워크 위에 또 가상 네트워크가 또 중첩되어 있는 형태가 또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 크리에이션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관리, 매니지먼트 할 거냐, 아니면 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가 저 네트워크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 아니면 이 네트워크로 어떻게 딜리션 할 거냐, 이런 자동화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클라우드 파트 1이라고 하는 세미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참고했던 거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북에서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해왔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세미나 내용 예상되는 거는 이제 서버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그동안 변화를 했었고 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 있습니다. 네네. 1600만 개 가상 랜이 필요한 분야의 예시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인구는 엄청 많겠죠. 예를 들어서 지구의 인구가 지금 이제 70억이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다루고 있는 네트워크는 아니면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인구 수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각각이 컴퓨터 하나씩 VM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 숫자만 해도 벌써 1600만 대는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VM들끼리 뭔가 서로 연결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숫자는 엄청나게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숫자일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VM 엄청 많이 생산해서 그런 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러 예시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지금 떠오르진 않네요. 제가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VLAN이라는 거는 랜을 여러 개로 쪼개기 위한 기술이에요. 근데 VLAN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링크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랜상에 여러 PC가 있는데 걔네들끼리 얘랑 불만 통신했으면 좋겠어 하면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VLAN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링크 개수가 4,0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대략 4,900개였나요? 4,9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를 클라우드로 넓히면은 가상의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4,900개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VXLAN이 사실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 랜을 나누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링크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예, 링크별로 커넥션, 모든 커넥션을 링크를 이제 따로 이제 터널링 해야 된다 하면은 VLAN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없으시면은 본 세미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